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색 서비스들이 자체 인공지능 챗봇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협력 기업의 데이터 공급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래업체 두 곳이 자체 개발하는 AI 챗봇에 자사 검색 엔진 빙의 색인 데이터를 쓰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해 LED 등으로 붕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붕괴 위험 지점에 실리콘 접착제로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방향과 상관없이 0.03도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타우를 표적으로 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는데 미국에서 인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처럼 입고 비행하는 일명 제트수트가 군사용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트수트는 가스 터빈 엔진으로 1,500마력의 힘을 내는데 한 벌 가격은 약 5억 원입니다. 우리 국내 우주 민간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가 지난주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우주 개발에 사령탑이 될 우주청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이틀째, 시간으로는 17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와 뒷불 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10명 규모의 화재 원인 조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일단은 굿땅 창고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땅 소유주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만이산 불은 26일 낮 2시 40분쯤 산 초입에서 시작돼 축구장 30개 넓이의 산림 22헥타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민 8명이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국가지정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정수사가 있었지만 다행히 주변 시설로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화재 우려를 더 키우는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하트라는 놀이인데요.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하트입니다. SNS에 불하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럿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하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대원들의 감독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불하트 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 미시시피주의 소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두 개 주에서 최소 26명이 숨진 가운데 힘겨운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시시피의 소도시 롤링포크의 위성사진입니다.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던 주택가와 상업지역은 쑥대밭으로 바뀌어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우체국과 관공서도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드론 영상은 피해 상황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주택과 건물의 지붕들은 파손되거나 통째로 날아갔고 내부도 처참하고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파괴된 트럭은 잔해 속에 파묻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앙상한 나무들은 가지를 모두 잃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난을 버텨낸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쿠퍼 부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잣집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It's just very sad. It's very sad. But everybody's coming together and helping, and it's just great. We were in our house. It actually blew our carport off. Shed's gone. Holes in the roof.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워커 시장도 피해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It's just been devastating. You know, the loss of lives. I wish my condolences to all the families who've been affected.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시골 소도시는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자 비율도 높아졌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61살 홍모 씨는 4년 전 허리를 시작으로 등과 엉덩이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즉 허리뼈에 추간판이 튀어나오며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움직였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골반 쪽에 이제 송곳으로다가 이게 막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 홍 씨처럼 몸 뒷면 폭넓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등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척추나 허리, 엉덩이뼈뿐 아니라 위장과 췌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등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척추뼈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 뭐 관절, 뭐 아니면 신경 이런 것들 다양한 조직들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이런 등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등 통증 질환 진료 인원은 546만여 명으로 4년 전보다 6.6% 증가하며 전체 양방 질환 가운데 5번째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환자는 60대, 50대, 40대 순이었는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55%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근력 저하가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등 통증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잘못된 자세라든가 반복된 부하라든가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방치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걷기, 유연성 유지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등 통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그동안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지목돼 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데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타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퇴행성 뇌질환 치매.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꼽히지만 지난 30년간 이를 겨냥한 치료제 개발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타우 가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우 가설은 뇌 속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엉키면
뇌신경세포가 사멸해 치매를 일으킨다는 학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타우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작은 화학 물질인 아세틸기가 붙은 아세틸타우가 타우의 엉킴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타우를 공략하는 방식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아세틸화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게 되는데 280번째 라이신이 아세틸화된 타우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 이 아세틸화된 타우들을 잡게 되어서 회사는 치매에 걸리게 한 생쥐를 대상으로 물을 채운 수조에서 쉴 수 있는 발판을 찾아가도록 훈련한 뒤 개발한 약을 투약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생쥐는 발판으로 가는 길을 떠올려 쉽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생쥐는 잘 찾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 찾아갔는데 그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저희 항체를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 장애가 64% 정도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찾아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됐고 그 구역에 머무는 시간 또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발표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지금까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료제 2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타우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는 승인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 업체는 타우 표적 치매 치료제의 동물 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과 함께 올해 미국에서 임상시험 일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 프리필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성인에서 소아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 300mg의 요양급여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세에서 11세 소아와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아 700명, 청소년 1,850명 등 2,550명 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삼과 홍삼의 양리 성분이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 실험해봤더니 기존 인삼과 홍삼에는 없었던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인삼에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합니다. 몸의 활력을 높여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기에 찐 것으로 색이 붉게 변하며 진세노사이드의 분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인삼과는 조금 다른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오랜 기간 쓰이던 홍삼에 또 다른 효과를 찾아냈습니다.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내봤습니다. 이 오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 실험용 쥐는 정상 쥐보다 전립선 무게가 5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에 홍삼 오일을 8주간 투여하자 무게가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항원도 홍삼 오일을 주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립선의 무게 및 PSA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 비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135만여 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층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한국 우주산업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죠?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이 자체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비 TLV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서 목표 임무까지
완료를 했다는 네. 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 시대, 그러니까 뉴 스페이스가 열렸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발사한 한비 TLV는 말 그대로 시험 발사체잖아요. 그렇다면 성능 검증을 위해서 발사를 한 건데 목표는 이룬 건가요? 네, 우선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때도 본발사 이전에 자체 개발했던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에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한비 TLV의 발사 역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노스페이스는 이 소형 발사체를 자체 개발을 해서 위성 상업 발사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인데 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을 독자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비 TLV의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 원래 목표로 했던 엔진 연소 시간이 118초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비행에서는 이보다는 12초 적은 106초 동안 연소를 하고 4분 33초 동안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이유가 브라질 현지 기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발사체에 실었던 연료가 모두 소진이 되면서 엔진 연소가 끝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엔진이 연소를 다 한 것은 성능을 확실히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진은 밝혔고요. 네. 한비 TLV가 시험 발사체지만 이 모형 탑재체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개발한 관성 항법 시스템이 실렸다고 보도를 예. 한 바 있는데 이 탑재체의 목표 분리 고도가 이제 8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서 실제 비행에서 분리 고도가 몇이었는지는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부 탑재 카메라를 보면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이 목표 달성에 대한 확인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비 TLV 하면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발사 시도가 무산됐다 이런 보도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시도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이 한비 TLV가 발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시험 발사 예비 기간으로 잡고 이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기상 상황의 악화로 또 두 번째는 펌프 냉각용 밸브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연기됐고요. 네. 당시 이 발사 가능 마지막 날이었던 21일에 또 한 번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이 브라질 발사장과의 시스템 호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발사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이 발사 예비 기간 안에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들은 결국 브라질에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네. 이후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이번 달 3월 달에 공역 허가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를 발사 예비 기간으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한 차례 발사 시도를 또 한 번 했었는데 이때도 배터리 과냉각 문제로 발사가 중단이 됐었고요. 네. 예비 기간을 하루 남긴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브라질은 우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발사 당일이었던 20일도 잠시 하늘이 갠 순간에 발사를 시도해서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 TLV가 사전 오기 끝에 그래도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한비 TLV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도 궁금했던 건데 왜 그 멀리 브라질까지 가서 쏘아 올려야 했을까? 우리나라도 나로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네, 맞죠. 이 한비 TLV는 지구 반대편, 그러니까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잖아요. 네. 이노스페이스는 사실 브라질에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발사대까지 직접 가져가서 현장에서 다시 조립해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발사체는 발사를 위해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 시간까지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발사장이 있는데 브라질까지 가서 발사를 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알고 보니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민간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발사체만 쏠 수 있는 곳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민간 우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비슷한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고흥 나로 우주센터 부지 안에 민간 발사체가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발사장 구축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계획에 맞춰서 8천억 원 규모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현재 이 관련 이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부가 처음에 2021년에
발표했던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민간을 위한 1단계 고체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을 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발사장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 나로 우주센터 인근이 다도해 국립공원이에요. 바로 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하고 이 환경부에 있는 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벌써 완공이 되려면 올해나 작년에는 벌써 비슷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2026년이 돼야지만 민간 발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규제의 문제인 것 같아서 뭐 지금까지는 위성과 발사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이 뭐 발사체를 쏘아올릴 발사장 부분에서도 많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재는 발사장을 이 새로 짓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국은 최북단 셰틀랜드 제도의 이 색사보드 우주 발사장을 포함해서 총 4곳의 발사장을 영국 내에서 지금 짓고 있거나 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색사보드 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대 3개를 구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0번이나 이 발사체를 발사가 가능한 곳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미 영국의 이 스카이로라랑 독일 로켓 팩토리의 아우구스부르크 등과도 이용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또 이 적도와 가까워서 지구 자전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이 중남미 국가나 뭐 동남아 국가에서도 민간 발사장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발사장 관련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의 경우는 자국 내에 이 우주 발사장을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로 우주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주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공군의 우주센터에서 국가 안에서의 발사만 이루어지다가 이번 이노스페이스 발사 성공을 통해서 이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도 상업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발사장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비 TLV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국내 뉴스페이스 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선거 때부터 한국판 나사죠. 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 연말 개청을 목표로 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얼마 전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어 지난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사실 우주청 개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물리적 위치, 그러니까 우주청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조직적 위치, 우주청을 어느 기관 아래 두고 우주청 아래는 또 어떤 기관을 둘 것인지 이런 이 위치에 관한 것이 굉장히 핵심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재 특별법에는 이 우주청을 어디에 세울지에 대한 위치를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국정과제 과제에 관련돼서 살펴보면 우주청을 사천에 세우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남 사천이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우주항공과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적지를 대전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과기정통부, 기재부, 뭐 항우연, 천문연 등이 모여 있어서 이 부처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대전이나 세종이 아니라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든 건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정작 입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치는 경남 사천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주청에 대한 입지,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는 좀 이해가 되는데 조직적인 위치는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조직적 위치라는 거는 정부 조직 안에 우주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이 우주청의 역할은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또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직을 뭐 청장 산하의 행정조직 기반 차장을 한 명 두고 나머지는 이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과단위의 조직 개편은 훈련 개정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조직 탄력성을 보장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우주청은 조직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기부는 물론이고 뭐 국방부, 산업부 등 이 다부처에서 흩어져 있는 우주개발 관련 사업을 우주청이 이끌어내려면 이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의 어떤 방식대로 과기부의 외청 형태로만 있다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외청으로는 진정한 우주산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요, 이 우주청 특별법의 대안 성격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기부 산하 외청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는데 이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요. 우주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국가우주전략본부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둬서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범부처 조정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대안 법안의 내용입니다. 네. 이 야당에서 대안 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우주청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될 거고요. 그럼 국회에서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은 우주청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수 인재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람까지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 낙석 사고나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은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사전 대응이 매우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집안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서 LED 등으로 붕괴 징후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도로가 비탈면에서 쏟아진 돌로 가득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이나 도로 주변에서 매년 붕괴 사고는 끊이질 않는데 요즘처럼 해빙기가 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공사장에서의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석은 물론 집안 구조물 붕괴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미세한 변화도 사전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집안 계측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문적인 수치로 나와 데이터 값을 계산해야 해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해 반딧불처럼 LED 등으로 보여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붕괴 위험 지점에 실리콘 접착제로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하며 방향과 상관없이 0.03도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반딧불 센서는 이렇게 한낮에도 LED 등이 잘 보이도록 개발이 됐는데 40m 떨어진 반대편에서는 물론이고 최대 100m까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현장 경보등과 함께 변이 관측 데이터를 무선 통신으로 전송해 어디서든 붕괴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건드리고 지나갔을 때의 진동, 또 보강공사가 일어나는 곳에서의 진동에 따른 오동작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받아 개발한 센서는 초저전력 설계로 건전지 교체 없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한 대 값이 10만 원대로 저렴해 전체 계측 시스템 구성에 대한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낙석이 발생하는 사면에도 적용이 되고 임시 구조물 시설, 흙막이 공사라든지 또 구조물 해체 공사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딧불 센서는 현재 GTX-A 노선의 한 구간을 비롯해 화학공장과 하수처리장, 제주도 용암 동굴 등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연구진은 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센서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기술로 구현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옷처럼 입고 비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제트수트가 각 분야에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힘찬 도약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 사람들. 지정된 코스를 따라 호수 위 상공을 빠르게 선회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풍경은 비행용 제트수트를 입고 펼치는 시범 경기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트수트를 개발해온 영국 기업은
기술과 속도를 겨루는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oining together in iconic locations over water, pushing the boundaries of human and machine technology. It's going to look like a mashup of the kind of Red Bull Air Race meets, I suppose, a Marvel superhero film. 가스 터빈 엔진을 통해 1,500마력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이 제트스트는 한 벌에 약 5억 원. 보통 사람에게는 아직 문턱이 높지만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에서 군사용 장비로 쓰일 제트스트가 지난해 공개됐고 긴급 구조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es, I've been involved with the jet suit program for about a year or so now. It's been going really well. To get to a point now where we're in a position to actually reach a casualty on a mountainside in Cumbria is really exciting. 개발사들은 레저 스포츠로 비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벽도 있습니다.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처럼 이 역시 각국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제트스트가 한층 빠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경쟁 검색 서비스들이 자사의 검색 데이터를 자체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데이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MS가 자사 검색 엔진 빙의 색인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AI 챗봇에 쓰고 있는 업체 2곳 이상에 데이터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MS에서 검색 색인을 제공받아온 덕덕고와 U.com, 니바 등 검색 서비스들은 최근 잇따라 자체 개발한 AI 챗봇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웹사이트 정보를 색인으로 만들려면 데이터 저장 서버가 필요하고 인터넷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이들 검색 서비스는 일부 데이터를 MS, 빙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MS는 이들이 기존 검색 엔진을 위해 받은 데이터를 계약 조건과 달리 챗 GPT 기술과 결합해 쓰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교환을 통해 협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돼서 정부가 판매 금지와 수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애호박이나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입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주키니 호박 종자를 들여와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는 과정에서 LMO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녀온다. 응? 들어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들어가. 네. 30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기를 실천하면서 매달 25일 월급입니다. 그는 일한 보람을 여기서 느낀다. 아침 출근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요. 아침 시간에 5분, 10분이 그 차이가 심각한데 직장인들에겐 가장 바쁜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지각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기분이 별로 계속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출근해야 되겠기에. 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소요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제 최전선에 일하는 회사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 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또 돈도 많이 사원들의 나약함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극기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상을 향해 가지만 가파른 경사길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동료들의 고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도 너무나 힘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과 수익을 높이는 것은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야근으로 저녁이 없는 삶과 군대식 조직 문화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인데요.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폐렴에 걸리는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의 효과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폐렴이라는 그 이름은 익숙한데 폐렴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또 왜 걸리는지 모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폐렴의 원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구균입니다. 네. 폐렴구균이 세균성 폐렴 발병 원인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폐렴구균은 비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기관지, 후두, 인두와 같은 상기도의 세균이 감염돼서 발병합니다. 폐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처럼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전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는 감기랑 좀 증상이 유사하다고 하던데 폐렴과 감기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로 폐렴이 유발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좀 코로나19와 관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폐렴의 초기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기침, 가래, 발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단순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기와 폐렴은 호흡기계의 감염성 질환이다라는 점 외에는 둘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는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면서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폐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열이나 심한 기침, 누렇고 냄새나는 가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오래가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폐렴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죠. 또한 진료를 제가 보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에 대해서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의 다양한 합병증 중에 하나로 폐렴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원인은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폐렴의 주된 원인은 폐렴구균이라는 박테리아,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발병 원인은 다른 종류입니다. 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중증 폐렴과 같은 침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이 동시에 발병할 경우에는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단독으로 감염되었을 때와 비교해서 치명률이 약 8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감기를 심하게 앓는 사람한테 너 이러다 폐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폐렴구균성 질환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폐렴구균성 질환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폐렴이라고 하면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렴을 말하고 폐렴구균은 폐렴 이외에도 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렴구균성 질환은 또 비침습성 그리고 침습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질병인 비침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은 폐렴구균이 비인두에서 또는 그 기타 다른 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부터 코, 귀, 그런 다음에 이제 폐까지 다다르는 그 통로를 통해서 발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디에 감염되냐에 따라서 임상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이 코의 부비동에 감염되면 이게 부비동염, 귀의 중이에 감염되면 중이염, 폐로 이동하면 폐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폐렴구균이 뇌나 척수를 둘러싼 혈류, 조직과 같은 정상적인 무균 부위라고 여겨지는 부분으로 침입할 때 발생합니다. 침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폐렴구균성 균열증, 균열증을 동반한 폐렴, 폐렴구균성 뇌수막염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비침습성일 때와 비교해서 중증도가 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침습성과 비침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침습성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침투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균이 없다 해서 무균 상태라고 여겨지는 곳,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혈액 또는 뇌수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 또는 관절에 있는 관절액 같은 곳에서 균이 발견되는 거죠. 거기까지 침투한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이 원인균들이 몸속에서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존율이 떨어지고 사망할 위험이 높고 또 후유증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24개월 미만의 이제 어린 아이들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 외에는 좀 젊더라도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 이런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세균이 발생하게 돼서 더 위험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렴구균성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폐렴구균성 질환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의 감염 부위를 확인하고 폐렴구균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폐렴구균성 폐렴으로 인해서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과 같은 동반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침을 완화시키는 진해제,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제 또는 좁아진 기관지를 넓게 해주는 기관지 확장제 같은 약들을 같이 투여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이제 며칠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코로나19 환자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 폐렴구균 감염에 특별히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폐렴구균 감염에 제일 위험한 건 나이랑 동반 질환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의 폐렴구균 감염 위험은 65세 이상인 중년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는 젊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기침이 난다, 가래가 난다, 열이 난다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나빠졌을 땐 이미 늦게 돼서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면역 저하자나 만성 질환자들 역시 고위험군에 포함되는데요. 건강한 성인과 비교해서 폐렴 발병 위험이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게선 3배, 만성 심장 질환자에게선 4배, 만성 폐질환자에게선 8배 정도 감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폐렴을 포함한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백신을 맞게 되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혹시 폐렴에 걸리게 되더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23가 폐렴구균 백신을 1회 접종하고 5년 이내인 사람들에게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약 50% 정도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한 일본에 있는 요양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진료환경 연구에서도 23가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성 폐렴 발병을 63%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사망률도 함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백신을 꼭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전에 좀 더 알아야 할 내용 같은 게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성인이 접종하는 폐렴구균 백신에는 예방 범위와 특징이 조금 다른 23가와 13가 백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폐렴 발병의 위험도에 따라 1회 이상의 접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권고되는 스케줄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에서는 23가 백신을 1회 접종하거나 13가,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각 1회씩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18세에서 65세 사이에 만성질환자, 그중에서도 폐나 심장 쪽의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13가와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라면 23가 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폐렴구균 백신의 무료 접종 대상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로 확대되었고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1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또 백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궁금한 점이 이렇게 뭐 폐렴구균에 한번 감염되면 면역력을 획득해서 다시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질환이지만 난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으니까 다시 안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예방접종 안 해도 되느냐. 폐렴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폐렴구균은 현재까지 약 90여 종류의 어떤 그 세부 종류, 아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폐렴구균에 한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유형에 또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연령에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또 워낙 코로나19도 고위험군 분들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다른 질병 백신과 함께 접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요. 대상포진 또는 뭐 독감, 인플루엔자 또는 파상풍이나 백일해, 폴리오 같은 백신들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한 것이 좀 어렵다면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날 다른 백신과 함께 접종하면 편리하게 여러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코로나 백신을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에 14일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맞으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2주 이내에 맞았거나 동시에 접종을 했다면 그럼 혹시 다시 맞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지만 재접종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폐렴구균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호흡기와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연구로 내성 결핵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와 바이오 기업 스텐다임은 파스테로 연구소가 보유한 화합물 정보와 약효 평가 결과를 스텐다임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접목해 내성 결핵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결핵은 BCG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돼도 평생 예방률이 19에서 27%에 불과하고 현재 사용되는 결핵 치료제는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가 있다며 결핵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동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람과 비전, 책임을 3대 경영 철학으로 삼아 세계 최고 화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경영의 중심에 사람에 두되 자율, 소통, 몰입을 3대 키워드로 설정하고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화학연구원에서 재직한 이 신임 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188회 정기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 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학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됩니다.
봄꽃이 예년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서 벚꽃 명소나 공원 등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맘때 벚꽃 명소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로 모처럼 더 자유롭게 꽃내음을 누릴 수 있는 올 봄에는 지나간 자리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